여러분 반갑습니다. 미국의 이제 민간경비 발전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가까운 나라 일본의 발전사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일본을 살펴보고 난 다음에는 이제 대한민국의 발전사를 살펴봐야 됩니다. 일본이란 나라는 대체로 독일법을 많이 카피했습니다. 보통 개수했다 그러는데 독일법을 카피해 와서 일본식으로 조금 응용시킨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법들은 대체로 일본의 법을 또 대체로 카피해 옵니다. 그래서 일본은 독일, 또 대한민국은 일본 법을 카피했는데 이 민간경비 분야도 경비업법을 일본에서 1972년도에 최초로 법제화시켜서 제정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1976년도에 용역경비업법이라는 이름으로 일본법을 카피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비업법은 일본 경비업법을 상당 부분 옮긴 것이다, 복사한 것이다, 뺏긴 것이다. 뺏긴 완전히 뺏긴 건 아니지만은 조금 그걸 기본을 거기 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민간경비 발전사도 일본의 발전사와 그 궤를 같이 하지 않겠느냐, 비슷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다른지 거기에 조금 차이점을 두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일본에서 민간경비의 출현은 아주 옛날에는 우리나라와 똑같이 사경비, 민간경비가 더 항상 우선이었고 중심적이었죠. 공경비는 존재하지 않고 사경비만 존재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중세기까지도 지방 성주들이, 지방의 유력자들이죠. 토착 세력 내지는 성주, 장군, 지방의 유력자, 이런 사람들이 자기 가문에 또는 자기 지역의 세력 유지를 위해서 사병을 경비 요원으로 활용하면서 자기 가문이나 집안이라든가 마을을 지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독과 막부 시대가 오게 되면 전문적인 직업경비업자인 장병이란 직업경비업자를 고용해서 이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경호 경비 업무를 하게 됩니다. 독과 막부 시대 하는 것은 일본의 무인 시대의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일본에는 3개의 막부가 있었는데 독과 막부 이전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했죠. 통일한 다음에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일으켜서 우리나라에 침략해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598년도에 사망을 하죠. 갑자기 사망하면서 왜군이 우리나라에서 철수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을 통일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없어지니까 권력의 공백 상태에 많은 혼란이 있었는데 혼란을 수습하면서 도쿠가와 이야스라는 사람이, 우리말로는 덕청가강이죠. 덕청가강이라는 사람이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세운 새로운 무인 시대, 무인 정권을 독과 막부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이 도쿠가 이야스가 거점으로 삼았던 도시 이름이 에도입니다. 그래서 에도 막부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도쿠가 이야스가 이 막부를 열고 1603년부터 1868년까지 265년 정도가 무인 시대가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지나고 나면 1868년에 명치 유시를 해가지고 일본이 근대화되면서 근대 문명을 받아들인 그런 시대로 바뀌게 되죠. 무인 시대가 끝이 나게 됩니다. 독과 막부를 끝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무인 시대, 마지막 무인 시대에는 전문적인 직업 경비업자인 장병위가 있었다. 요 사진이 바로 독과 이야스의 사진은 아니지만 모습을 그리는 초상화 비슷한 것입니다. 아주 뛰어난 명장이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소설 대명으로도 많이 알려진 그 주인공이 독과 이야스입니다. 유명한 명언을 많이 남겼습니다. 사람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방법, 부하를 관리하고 다스리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유명해서 지금도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들 사이에 이 대명이라는 책이 하나의 어떤 사람을 관리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지침서처럼 애독되고 있는 그런 책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독과 막부 시대가 지나고 나면 전문적인 직업 경비로
확대가 됩니다. 명치 유신 이후에는 전문적인 지역경비 확대돼서 시설경비, 신변보호경비, 호송경비 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지역경비업자가 들어오고 나면 역시 경비 분야도 전문화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참고로 지도를 보시면 에도 막부는 어디 있냐면 일본이 크게 보면 여기 북해도가 있죠. 홋카이도가 있고 그 다음에 본토 섬이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요 밑에 섬이 하나 있고 마지막에 섬이 하나 있습니다. 4개의 섬, 크게 4개의 섬을 이루어졌죠. 그 중에서 이제 본토, 일본의 현재 수도가 있는 도쿄가 있는 큰 섬 밑에 요 에도란 도시가 있습니다. 에도. 여기를 거점으로 무인 정권을 수립했기 때문에 이걸 에도 막부라고 부릅니다. 1600년대에는 크게 3개의 수도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삼도, 빨강이 3도로 되어 있죠. 에도, 하나의 큰 수도. 그 다음에 교토, 하나의 수도, 오사카 수도. 그러니까 이 도자는 수도 도자죠. 도원수, 도병마사, 이럴 때 으뜸도자, 수도도 되고 으뜸도 되고 이런 겁니다. 도병마사 할 때는 병마사 중에서 으뜸이다. 제일 높다는 뜻으로 도병마사라고 부르죠.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부릅니다. 도지사 할 때 도자하고 또 다릅니다. 수도 도자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중심으로 거점을 딱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도요토미 히데시는 여기 오사카 있죠? 오사카에 온 오사카조에서 오사카 성이 있는데 도요토미 히데시가 주로 머물렀던 성인데 도요토미 히데시는 오사카를 중심으로 전국시대를 마감하면서 일본 천하를 통일했던 곳이죠. 그러니까 오사카, 교토, 에도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도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세 이전에 중세 후반에는 그때 일본은 그렇게 지배구도가 형성되어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우리 대한민국에서 배를 타고 가면은, 부산항에서 배를 타고 가면, 요리 시모노세키를 거쳐서, 후쿠오카를 거쳐서, 후쿠오카를 지나서 시모노세키를 거쳐서 이렇게 안으로 쭉 들어가면, 오사카를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시모노세키에 갈 수도 있고, 후쿠오카에 갈 수도 있고, 오사카에 갈 수도 있죠. 이렇게 뱃길이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오사카까지 갈 때 요 내륙에 있는 바다 사이에 오사카까지 가는 커다란 멋진 다리가 이어져 있죠. 아마 그 다리의 길이가 11km, 우리 광안대교와 7.7km인데 11km 정도의 멋진 다리가 이어져 있습니다. 부산항에서 오후에 3시인가 아마 오사카로 가는 배가 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 이름이 뭐더라? 펜스타 크루즈인가 타고 가면 일본까지 갈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이제 민간경비가 이제 일본에서 어떻게 또 발전됐는가 봤을 때, 이제 명치유신이 지나고 2차 세계대전 이전이죠.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일본에서는 야경 또는 야경군, 수위, 순시 또는 순시원, 보안원 등의 이름으로 자체 경비를 했어요. 자체 경비는 뭐냐면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학교에 수위가 있습니다. 학교에 수위가 있어가지고 학교에서 직접 고행한 수위가 밤에 야간 근무를 쓰면서 순찰도 하고 뭐 범죄도 예방하고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 자체 경비는 어떤 시설 자체에서 경비원들을 고용해서 경비를 세우는 것을 자체 경비를 부르는데, 그때 경비원을 부른 이름이 뭐 야경, 수위, 순시, 보안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불렀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이런 명칭들이 그대로 해방 이후에도 유지가 됐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부터 이런 단어들 많이 들었습니다. 요즘 신세대들은 이런 걸 뭐 들을 일 별로 없지만 예전에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는 청원순사 제도가 있었습니다. 청원순사 제도. 이 청원순사 제도가 참 독특한 건데, 우리나라 청원경찰 제도가 어디서 유래했느냐 했을 때 일본의 청원순사 제도에서 유래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수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럼 청원순사 제도가 어떤 건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청원순사 제도는 경비가 큰 비용입니다. 돈은 민간기업에서 부담하고 와서 일하는 사람은 경찰인데 경찰에다가 경찰관의 파견을 요청합니다. 민간기업에서. 그러면 경찰관이 파견돼 와서 일을 민간기업에서 하는데 비용은, 월급은 민간기업에서 부담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독특한 제도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현재 청원경찰 제도하고 완전히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청원경찰은 비용은 민간기업에서 부담하고, 그 다음에 청원경찰도, 경찰은 아니죠. 청원경찰도 자기들이 채용을 합니다. 다만 채용하기 전에
각 시도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죠. 임용 승인을 받아서 임용 승인이 떨어지면 채용은 해당 민간기업주가 하죠. 4대 보험도 민간기업주가 들어주죠. 그러면서 경찰의 관리 감독을 받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그리고 신분은 민간인이고 경찰관이 아니죠. 그런데 일본의 청원수사제도는 신분은 경찰관이 있는 거예요. 비용은 민간기업에서 되고. 이게 청원수사제도입니다. 그럼 왜 이게 우리나라에서 청원경찰 초기에는 청원경찰관의 신분이 국가공무원이었어요. 한번 볼까요? 1962년도에 청원경찰법이 최초로 시행됐는데 이 법 시행령 8조에 보면 청원경찰의 신분을 명시하는데 청원경찰관은 4급 및 5급의 국가공무원 한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여러분, 그러면 청원경찰의 국가공무원이네? 그러니까 62년부터 일정 기간까지는 청원경찰의 신분은 국가공무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4급 보면 굉장히 높잖아요. 지금은 국가공무원 직급이 1급부터 9급까지 있습니다. 장관, 차관 밑에 1급부터 9급까지 있는데 우리나라는 70년대까지는 그 공무원의 계급이 1급은 갑을이 없고 2급은 갑을, 3급도 갑을, 4급도 갑을, 5급도 갑을 해서 5급 공무원도 갑을이 있었습니다. 4급도 갑을이 있고 그리고 2, 3, 4급은 다 갑을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5급 을은 오늘날의 9급 공무원, 5급 갑은 오늘날의 8급 공무원입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4급에 5급의 국가공무원으로 했습니다. 요즘 말하면 결국은 8급 또는 9급의 국가공무원을 한다고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초기에는 청원경찰관이 국가공무원 신분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다가 1967년도에 청원경찰법 시행령 8조를 고쳐서 청원경찰의 신분은 배치된 시설 또는 기관의 경비구 안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한 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자로 한다로 개정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청원경찰의 신분은 경찰관이 아니고 민간인인데 다만 경비구 안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한 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민간인 신분으로 비로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62, 63, 64, 65 한 4, 5년 정도는 국가공무원이다가 그 다음부터는 민간인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청원수사제도를 2차 대전 이제는 일본에서 운영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2차 대전 이후에는 일본이 이제 2차 대전에서 패망을 하면서 급격히 산업화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산업화되면 사람들이 도시로 몰리고 공장이 건립이 되면서 도시에는 범죄가 일어나기 마련이죠. 범죄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그러면서 일본에도 민간경비, 공경비가 아닌 민간경비의 필요성, 민간 기업이 어떤 민간인이 어떤 시설경비, 신변보호, 범죄 예방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죠. 영국도 마찬가지였죠. 영국도 4년 혁명 이후에 런던으로 많은 인구들이 몰리면서 범죄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절도, 소매치, 강도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런던의 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법 집행기관 또는 민간 경비관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도 70년대, 60년대, 7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경제법 5개년 개혁을 하면서 우리나라를 급격히 산업화시키고 발전을 시켰죠. 오늘날 우리 국민이 잘 살고 있는 토대를 만든 분이 박정희 전 대통령인데 그 반면에 급격한 산업화, 공업화를 이루면서 도시에 많은 범죄가 일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보면은 경제 발전은 필연적으로 범죄 증가를 유발하고 민간경비 필요성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공통점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현대적인 민간경비에 비출하게 되는데 1962년도에 일본 경비보장 주식회사가 만들어집니다. 이 회사가 지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오늘날의 세콤의 전신입니다. 우리나라는 청원경찰법이 만들어진 해에 일본은 세콤이 탄생을 했죠. 일본은 빠릅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비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된 것은 도쿄 1964년 도쿄올림픽입니다. 이 올림픽 때 많은 민간경비원들이 올림픽 행사에 투입돼서
많은 질서 유지에, 행사 안전에 굉장히 기여를 많이 했고, 또 이 민간경비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성장한 계기가 또 한 번 만들어지는데 70년도에 오사카 만국 박람회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많은 민간경비원들이 투입돼서 여러 가지 행사 안전에 도움을 많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림픽이라든가 만국 박람회, 뭐 엑스포 이런 것들은 민간경비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거나 양적 질적으로 성장시킨다는 거죠. 나중에 또 공부하겠습니다만 우리나라도 똑같은 과정을 밟게 됩니다.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 대전 엑스포를 거치면서 민간경비가 비약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드디어 1972년에는 민간경비가 법으로 만들어지면서 경비업법이 시행됩니다. 민간경비가 하나의 합법적인 사업 세계로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정부에서 인정하는 사업으로 들어왔다는 것이 바로 법의 제정입니다. 그래서 민간경비는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법률이 지정돼야 비약적으로 발전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사설 탐정은 합법화되어 있지 않죠. 사설 탐정이라는 용어는 쓸 수 있지만 탐정업에 관한 독립적인 법은 없죠. 그래서 탐정에 관한 독립적인 법이 만들어진다면 탐정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도 72년도에 경비업법이 만들어졌는데 이때 만들 때는 일본도 이때는 고도 성장기였습니다. 경제 성장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니까 기업의 어떤 일손 부족, 그다음에 기업 시설 경비 이런 걸 하는데 그 경찰이 다 지켜줄 수 없으니까 이 민간 경비를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72년도에 경비업법을 제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경비업법을 만들었지만 일본에서 경찰이 관리했는데 일관되게 경비업을 어떤 보호의 대상보다는 규제의 대상, 통제의 대상, 관리의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2003년도가 되면 긴급제한대책 프로그램을 경찰에서 만드는데 그 안에 보면 한 파트로 경비업의 육성과 활용이라는 뜻이 나옵니다. 이 핵심이 뭐냐면 범죄에 강한 사회를 구축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자주 방법 명령을 보완하거나 대행하는 경비업을 경찰의 범죄 억지 체계, 대책 체계 안에 적극적으로 자리 잡게 해야 된다. 그리고 경비원 검정제도, 교육제도를 활성화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의 향상을 도모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특별 교부금을 활용해서 경비업자 등에 의해서 방범 패트롤 사업을 추진한다.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경비업 육성과 활용이란 말은 뭐냐면 민간 경비원들을 경찰의 치안 부족을 보완하는 어떤 요소로 활용을 하고 그다음 경비원을 전문적으로 교육시키고 검정제도를 시행을 하고 능력 향상시키고 그 다음에 방범 사업에도 같이 경찰과 더불어 같이 해야 된다. 그래야 범죄 강한 사회를 구축할 수 있다. 이런 의도가 있어 이게 2003년도에 긴급제한대책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때는 굉장히 일본에서 범죄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게 경찰만으로는 안 되겠다는 인식이 자리 잡힌 거죠. 그래서 민간경비를 그때부터는 규제의 대상이 아니고 보호의 대상, 자율적 성장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정리하면 72년도에 만들어진 이후에는 규제 대상으로 보다가 2003년도부터는 규제보다는 보호 대상, 성장의 대상, 그 다음에 같이 일해 나갈 협력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이게 72년도, 2003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의 한 30년 정도 이상을 규제 대상으로 보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민간경비가 해외로 진출을 하게 되는데 80년대 초에는 기계경비 회사인 세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고 88년대는 중국으로 진출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세콤은 이때 들어오면서 한일 합작법인 형태로 들어옵니다. 우리나라 한국 삼성에서 지분의 50%, 주식의 50%를 대고 일본 기업에서 세콤에서 50%를 됐습니다. 그래서 세콤의 이름은 공식 이름은 여러분 알다시피 세콤하고 S1, 세콤 S1입니다. 그래서 S1에 여러분 순찰차에 보면 세콤 순찰차에 보면 S1, 세콤이 같이 써 있죠. 그 이유가 바로 5대5의 공동 지분을 가진 합작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한국인 사장과 일본인 사장이 공동으로 대표를 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경비 서비스 형태는 크게 보면 6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6가지 있죠. 1, 2, 3, 4, 1호 업무, 2호 업무, 3호 업무, 4호 업무, 경호 경비 업무, 기획 경비 업무가 있고, 그 다음에 특별히 경비 택지 제도라는 독특한 제도가 있다. 자, 1호 경비 업무는 뭐냐면 시설 경비입니다. 시설 경비는 경비원이 어떤 건물에 상주하면서 경비하는 상주 경비, 경비원이 상주하지 않고 순회하면서 순찰을 도는 순회 경비, 기획경비 시스템을 설치하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경비원이 출동하는 기획경비, 이런 걸로 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업무는 혼잡 경비와 교통유도 경비입니다. 혼잡 경비는 행사장 경비 또는 행사 안전 경비라고 불립니다. 보통 이 혼잡 경비는 뭐냐면 우리 이태원 참사처럼 조직화되지 않은 스포츠 경기학과나 무슨 문화 축제 행사에 왔는 군중들은 조직화되지 않은 군중들이죠. 이 조직화되지 않은 군중들을 적절히 관리, 통제, 질서지를 못하면 많은 혼잡이 하게 돼서 이태원 참사 같은 어떤 비극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혼잡 행사 또는 행사장에서 질서 유지를 도모하기 위한 어떤 경비가 바로 혼잡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유도 경비는 여러분 길거리 가다 보면은 공사를 하게 되면 현재는 우리나라 이제 도로 공사하는 회사에 소속된 경비원보다 인부들이죠. 인부들이 라바콘을 들고 라바콘을 설치하고 불봉이라고 그러죠. 불봉, 신호봉을 들고 교통정리를 하고 이렇게 수신을 하죠. 이것이 교통유도 경비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경비요법을 1976년도에 용역경비를 만들면서 교통유도 경비도 도입하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기업에서 이렇게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이래서 반대를 해서 도입을 못했는데 이 교통유도 경비는 우리나라는 없고 일본에는 합법화되어 있는 경비 업무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경비 업체의 한 50% 가까이가 교통유도 경비 업체입니다.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통유도 경비원 검정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에서 이 자격 검정 제도를 시행하고 또 시험에 합격한 후에는 강습 교육까지도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에서 관리 감독을 합니다. 자, 도도부현 공안위원회는 뭐냐면 일본 행정 시스템을 알아야 되는데, 자, 일본의 행정구역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인데 광역자치단체는 도도부현이고 기초자치단체는 시정촌입니다. 우리를 말하면 요 도는 수도입니다. 동경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같으면 서울특별시죠.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도는 길도자입니다. 우리 경상남도, 경상북도, 강원도, 충청북도 할 때 이 도자입니다. 도지사 할 때 도자죠. 요는 홋카이도, 북해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부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할 때 그 부인데 교토부하고 오사카부밖에 없죠. 아까 에도 막부 할 때 세 개의 부가 있었죠. 요 부, 교토부, 오사카부는 지금도 부로 요는 옛날엔 도였는데 지금은 부로 존속하고 있죠. 그리고 두 개밖에 없으니 굉장히 큰 자치단체를 보십니다. 인구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우리 오사카 같은 데는 주 일본 총영사관이 설치되어 있죠. 오사카 우리나라 교민이 많기 때문에. 동경에는 대사관이 있고 영사관도 있지만 오사카 같은 데는 총영사관이 있습니다. 일본의 거의 큰 도시에는 총영사관이 있고 작은 도시에는 영사관이 보통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은 가장 작은 광역자치단체인데 43개가 있죠. 우리나라로 친다면 이게 서울특별시, 요거는 특별 해당돼, 요거는 제가 볼 때는 특별도라고 보면 제주도로 볼 수도 있습니다. 특별도라고 보면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법이 있죠. 그 다음에 교토부, 오사카부인데 이거는 우리나라에 적합한 게 있을까 모르겠는데 광역시 정도 보면 안 되겠느냐.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처럼 대구에 보면 안 되겠느냐. 나머지는 작은 규모의 광역자치단체입니다. 그래 보시면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 보통은 경상남도, 경상북도 이런 것도 될 수 있겠고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시도 대부분 광역자치단체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같은 것도 여기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지도로 한번 보면 이게 이제 컨셉이 4개라 그랬죠. 홋카이도 있습니다. 도죠. 두 번째 도.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도쿄도가 있죠. 도쿄 여기 사이타마 현 안에 도쿄 수도가 있습니다. 도쿄도. 인구 한 1,500만 정도 되는 수도가 있죠. 그 다음에 요 내려오면은 어디가 있어요. 요 내려오면
교토부가 있죠. 교토부가 있고 오사카부가 있죠. 교토부가 있고 오사카부가 있죠. 두 개의 부가 있죠. 나머지는 다 현입니다. 아오모리현, 사가로 유명한 것이죠. 아키타현, 이와테현, 뭐 야마가타현, 미야기현 이렇게 쭉 해서 후쿠시마현.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그 히로시마현 있죠. 원자폭탄을 터뜨린 히로시마현. 그 다음에 제일 밑에 가면 섬 있죠. 화산섬, 휴화산인데 화산섬 가고시마현도 있습니다. 저는 일본을 동경에서 내려서 동경에서부터 이 가고시마까지 일본의 KTX 열차를 타고 여행을 간 적이 있고 한 번 있습니다. 한 보름 정도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행정구역이 되어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현 밑에 바로 시정촌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제 친누님이 일본에 시집간 지 한 40년 됐는데 도쿄 부근에 어떤 무슨 시, 무슨 정, 무슨 촌 이렇게 주소가 날아오더라고요.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시골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통유도 경비는 도도부연 공안위원회에서 관련돼 이 공안위원회는 뭐냐면 국가공안위원회와 도도부연 공안위원회가 있는데 국가공안위원회는 일본의 경찰청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고 도도부연 공안위원회는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별로 있는 광역자치단체별로 있는 경찰 본부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도도부연 공안위원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2005년도에 경비법을 개정해서 국토교통성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대한 교통유도경비는 2급 이상 검정 시험에 합격한 경비원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2급 이상의 경비원 검정 시험 응시자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50%를 점유하니까 일자리가 많죠? 그럼 2급 이상 검정 시험에 합격해야 국토교통성, 우리가 말하는 국토교통부에서 발주하는 도로의 교통유도 경비원으로 일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3호문은 호선경비 업무입니다. 기중품이라든가 해결연료 물질 운반하는 업무를 하게 되고 4호문은 긴급통보 서비스인데 이건 뭐냐면 일본에서 이 당시에 어린이 유괴, 노인 행불 사건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하고 노인들한테 GPS가 붙은 어떤 GPS 위치 추적기를 많이 보급을 해서 위치추적기에서 알람이 울리게 되면 이 어떤 경비회사에서 출동해서 찾아주는 그런 업무입니다. 이것이 사업입니다. 긴급통보 서비스업이고 그 다음에 경호경비는 여러분 다 알 것이고 일본에는 대기업 임원들을 상대로 해서 시간제로 경호경비 업무를 많이 해줍니다. 그 다음에 기획경비는 여러분 다 아는 거고 전체 시장의 약 8.4% 정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비택시 제도는 긴급사태가 발생하면 택시가 출동을 해서 뭐 경찰서, 소방서, 가스공사 또는 병원 같은 데 통보하는 시스템인데 독특한 제도죠. 그래서 종합해서 보면 우리나라에는 일본에 있는 제도는 경비택시 제도, 긴급통보 서비스업 제도, 그 다음에 교통유도경비 뭐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혼잡경비는 우리나라의 시설경비업은 5가지가 경비업의 종류는 5가지가 있는데 실제 혼잡경비는 안 들었지만은 이 보통 시설경비를 하면서 혼잡경비 업무를 같이 하기 때문에 요 혼잡경비는 우리나라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 좋고 일본에만 독특한 것은 교통유도경비 그 다음에 긴급통보서비스업 경비택시제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민간경비 인력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경비원 지도교육 책임자 제도인데 요번에 경비원을 지도교육하는 거죠. 요거는 우리로 말하면 제가 볼 때는 일반 경비 지도사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마도 경비원 지도교육 책임자 제도를 우리나라는 일반 경비 지도사 제도로 응용한 것 같습니다. 변형한 것 같고 그래서 이 경비원 지도교육 책임자 제도는 역시 도도부연 공안위에서 교육을 하고 자격증을 발급하면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기계경비업무 관리자 제도는 우리나라의 기계경비 지도자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경비검정제도는 조금 전에 교통유도경비하면서 설명했습니다만 교통유도경비 외에 시설경비나 혼잡경비도 분야별로 역시
1급, 2급의 검정심을 다 실시합니다. 학과시험도 치고 실시험도 치고, 그래서 시험도 도도부원공안위원회가 직접 치기도 하고 도도부원공안위원회에서 위탁을 받은 민간기관에서 실시하기도 한다. 이래 보시면 되겠고요. 신변보호사 자격증 제도에 대해서는 일본은 없고 우리나라는 있습니다. 자, 신변보호사 자격증 제도는 2014년도에 국가 공인 민간 자격증으로 되었습니다. 한국경비협회가 주관하고 경찰청에서 공인한 국가 공인 민간 자격증인데, 요 자격증 제도하고 경비지도 제도는 좀 다릅니다. 경비지도사는 국가 공인 자격증이고, 요 신변보호사는 국가 공인 민간 자격증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비협회는 민간단체죠. 민간단체에서 자격증을 시험치고 발급을 하는데 국가에서 이 자격증을 인정해줬다는 뜻입니다. 공인해줬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경비지도사보다는 한 단계 급이 낮고 시험 수준도 조금 더 훨씬 낮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신변보호사 자격증을 땄을 때 과연 경비업체 취업하는데 유리하냐, 별로 도움되는 게 없어요. 청원경찰을 모집한다든가 경비원을 모집할 때 경비지도사는 우대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공문에 보면 신변보호사 우대한다는 규정을 둔 기업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무도를 하신 분들이, 무도 전문가들이 신변보호사를 따라고 많이 이제 권유하거나 강요 비슷하게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신변보호사는 굳이 딸 필요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일본은 민간경비업자하고 경찰 관계가 어떠냐 했을 때, 실질적인 민간경비업자를 지휘감독하는 것은 도도부원공안위원회에서 감독하지만 실제로 범죄 예방 활동을 할 때는 경찰과 협력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다. 관리감독은 도도부원공안위원회, 실제 업무는 경찰하고 한다. 그래서 아까 2003년도 긴급치안 대책 프로그램을 하면서 경찰과 민간경비를 하나의 상호 공생관계로 만드는 어떤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도 협력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본의 민간경비의 어떤 발전사를 한번 대충 살펴보았습니다. 자, 크게 제일 중요한 것은 1972년도에 경비업법이 제정되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2003년도에 긴급치안 대책 프로그램을 통해서 경비업을 규제 대상이 아닌 보호 대상으로 보기 시작했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 우리나라에 없고 일본에만 있는 교통유도경비, 그 다음에 경비택시제도, 이걸 알아두시고, 또 일본은 없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신변보호사 제도, 이걸 좀 차별해서 알아두시면 더욱더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